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결국 제가 쓴 책을 배송받았습니다. 여기 실물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번쩍번쩍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중 방송을 매일 진행하는데 황금부엉이사 출판사의 본부장님이 제 방송을 매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출판사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두 번째 책을 쓴 다음에 사실 계약서에 바로 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4년 동안 책을 거의 못 냈잖아요. 굉장히 심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4년이나 기다린 보람을 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한국 쪽으로 펀딩 참여해서 한국 주소로 받았는데 4월 말이나 제가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할인 코드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쿠폰의 유효 기간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4월 15일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세 가지 멤버십에 대한 50% 할인 혜택을 7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이요. 첫 번째 인쇄했던 분량 1쇄가 거의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두 번째 2쇄 인쇄에 들어간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4월 15일까지만 혜택을 드리다 보면 나중에 책을 사신 분들께서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멤버십 모두 7월 15일까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을 받으시고 나서 이 뒤편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 그리고 초이스 스탁 investing.com 이렇게 세 가지의 멤버십의 연간 회원권을요 50%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혜택을 7월 15일까지 누리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목소리는 조금 다운됐지만 기분 좋게 시작하는 1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데요. 개수를 보면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색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서태지가 좋았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이 다 올라갔잖아요. 딱 한 종목,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흡사 2023년 그리고 2024년 전반기랑 굉장히 비슷한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미중 방송을 한동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그림이 펼쳐지면 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10년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4.53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또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619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만 지금 인공지능 수혜주는 이러한 거시적인 영향을 조금 피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수혜주만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무려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돈 없다. 내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앞으로 AI 쪽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집중될 것이다. 이 부분이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30, S&P 500은 플러스 0.61,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1.28%나 급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나스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 S&P 500의 시장 폭은 조금 좁아졌겠죠. 어제는 50을 넘어갔던 시장의 폭이요, 47.91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어제 60을 넘었었는데 59.44%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의 변동성 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5.34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단계 올라갔죠. 4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포감이 거의 해소되는 단계에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중립 단계로 진입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보다 조금 앞서서 선행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이제 보통 단계로 넘어갔죠. 51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미주온 포트폴리오는 인공지능 수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가장 위쪽을 보시면 앱러빈,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나죠. 6.89%나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발휘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5.2%. 팔란티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종목 중에 가장 성장률이 도드라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좋았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세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역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4.88%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4.4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4.13, TSMC 플러스 2.06, 아마존 플러스 1.86, 메타 플러스 1.14, 비스트라 플러스 0.81, 브로드컴 플러스 0.25, 구글이 0.16%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AI 수혜주가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은요,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제타, 테슬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스탠리 드루켄 밀러의 목소리거든요.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 정말 대가라는 표현이 적절한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전설적이죠. 왜냐하면 30년 넘게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거둔 적이 없고요. 평균 수익률은 무려 30%를 넘어갑니다. 30년간 마이너스 수익이 없었다는 얘기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 대부분의 펀드 평균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였는데요. 스탠리 드루켄 밀러가 운영하고 있던 펀드의 수익은 믿을 수 없겠지만 플러스 1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로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베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분산 투자를 하되 굉장히 좀 감이 좋을 때는 한꺼번에 커다란 금액을 일정 주식에 넣는 이러한 성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거시적인 경제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능력 있는 스탠리 드루켄 밀러가 야수의 기운이 다시 시장에 돌아왔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죠.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요, 트럼프의 재선이 시장의 투기적 열정과 기업 내 낙관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우리는 아마도 가장 반기업적인 행정부에서 그 반대의 행정부로 가고 있는 중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요,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요, 기업들이 장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쉬운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반대 행정부로 넘어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CEO 및 기업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CEO들은 안도감과 불안감 사이에 어디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야수의 기운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명한 투자자는요, 단기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채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다는 거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국채의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자를 더 줘야 국채를 사겠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거죠. 국채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국채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스탠리가 보기에는, 지금 드루케 밀리가 보기에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복잡하다고 말하고 싶다. 강력한 경기 호조에 따른 주식시장의 호재, 그리고 경기 호조에 따른 채권 수익률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확고한 의견을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거든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이 올라간다 해도 멀티플이 떨어지면요,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드루케 밀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기 호조 때문에 실적은 올라갈 것 같은데 멀티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 지수는 트럼프의 승리로 11월에 6% 가까이 급등하면서 벤치마크의 2024년 상승률을 23.3%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와 규제 완화는 위험 자산, 특히 은행과 에너지 주식, 그리고 월요일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올해 71세인 드루케 밀러는요, 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개별 주식에 집중할 것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탠리 드루케 밀러는 거시적인 상황을 중요시 여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시적인 상황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주식에 집중해라.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올라가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요, 인공지능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해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수익이 향상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투자 조언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재정 문제가 있고 세수가 필요하다. 드렁큰 밀러는 얘기하는데요. 저에게 관세는 단순히 외국인이 일부를 지불하는 소비세일 뿐이다. 이제 위험은 보복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너무 올리면요,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10%대에 머무는 한, 따라서 급격하게 너무 비합리적으로 관세를 올리지만 않는다면 보상에 비해서 위험은 과장되고 보상은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세 올리는 거 적절하게 올리면 상관없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한 달에 약 2%에서 5%씩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달리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게 되면 관세를 첫날부터 막 10%, 20% 막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 스탠리 드룽크 멜러의 전망이다. 그리고 관점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내용은 미주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바로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하는 3가지 이유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미주온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3가지의 커다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가, 독점력은 가지고 있는가, 경제적 해자가 확실한가, 이러한 스토리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놓은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을 더 추가로 매수하고요.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의 비중은 줄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성장의 스토리, 펀더멘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이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장의 스토리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최첨단 GPU 기술을 보유한 엔비디아는 AI 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수혜주 후보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이제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요,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은 싹 다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도 많고 케이블도 많고 네트워킹 장비도 많고 그리고 저장 장치도 많이 팔릴 거고 여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컴퓨터 서버 안에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는요, AI를 통해서 국가 안보, 의료, 그리고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엔비디아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모멘텀부터 살펴볼 텐데,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요, 10월 이후에 $130에서 $150 범위 내에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거의 $130 부근이고요. 위쪽이 150인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러한 박스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멘텀이 향상하면서 잠재적으로 상승 돌파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요. 주식의 모멘텀, RSI 지수를 보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금 이따 RSI를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박스권 랠리 규모를 고려할 때 상승 돌파 시에 초기 상승 목표치는 $180가 될 것이다. 자, 원래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요, 박스를 위로 이제 뚫고 돌파하게 되면요, 이 박스권의 길이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30에서 150까지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되면 한 1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180까지는 불가능하고 한 170에서 175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18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의 랠리 규모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를 펼치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도 180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펀더멘탈이죠. 근본적으로 엔비디아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은요, 업계 평균인 20배에 비해서 31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우수한 성장 지표 그리고 수익성이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요, 무려 65%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 즉 반도체 업계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 성장률은 57%인데요. 다른 반도체 업계의 평균은 7%고요. 따라서 성장률에서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PEG로 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더 저렴하게 오히려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순이익률은요, 56%를 찍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업계 평균인 20%를 크게 상회한다. 자, 따라서 매출의 반 이상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요, 이 매출이 성장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경쟁서를 앞서는 엔비디아의 역량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짧은 기사였지만 세 가지 스토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라든지 두 번째 펀더멘탈, 세 번째 모멘텀까지도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다.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주식을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의 모멘텀을 살펴볼 텐데요. 26가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를 주장하지 않고요. 9가지는 중립, 17가지는 매수를 주장하면서 지금은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 RSI가 나왔잖아요. RSI가 59.8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요, 과매수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동안은 신나게 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요. 6개월 주가 차트인데 그 중에 지금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박스권에 상단 쪽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150달러, 152달러 정도의 지금 정고점이 두 개 있잖아요. 두 번이나 막혔는데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구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CEO가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최고다. 내가 이거저거 다 이용해 봤는데 인공지능은 구글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수요일에 마크 베니오프 CEO가 4분기에 AI 제품인 에이전트 포스에 대한 수천 건의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2% 상승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역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 수혜주는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기업이 다였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드디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여러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뜬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앱러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다양한 종목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일즈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거는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직접 결정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한 단계 위에 에이전트,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일즈포스의 CEO는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절름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코파일럿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주조종사고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세일즈포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에이전트다. 따라서 나 대신, 사람 대신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에요. 수천 건의 에이전트 포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세일즈포스에서 이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사업 너무나 잘 된다. 많은 기업에서 우리 에이전트 포스 사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지금처럼 기술 산업에 대해서 흥분한 적이 없다. 지금은 기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베니오프는 또한 현 시점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변곡점이다. 인공지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니오프는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AI 동등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에 따르면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의 선두주자가 미국 그리고 2등이 중국인데요. 차이가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죠. 또한 베니오프는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오픈 AI, 아마존과 구글의 지원을 받는 엔트로픽 이런 기업들의 AI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간의 프론티어 모델의 최상위권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인공지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 기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일즈포스는 엔트로픽의 투자자였고 우리는 오픈 AI는 물론이고 구글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구글의 기술은 놀랍다. 제 생각에는 제미나이는 플레이어 이상이며 아마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지금 구축하고 있는 여러 기업 중에 제미나이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존에 한마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기업 해체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알파벳이죠.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서 위축됐던 밸류에이션이 다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만 좋을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구글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수축돼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때마침 기술 분석에 따르면요. 구글 주식은 $200의 저항선을 뚫기 위해 세 번째 시도 중입니다. 이미 $188 부근에 형성된 지지선에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상향 돌파가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구글 주식의 펀드멘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퀀트 레이팅이 3.49입니다. 따라서 3.5부터 매수거든요. 매수에 0.01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요. 퀀트 레이팅을 결정하는 5가지 팩터 중에 단 한 가지의 항목이라도요, F를 받거나 아니면 D-를 받으면 절대 매수를 주지 않는 것이 시킹 알파의 퀀트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F를 받기 때문에 그 덕분에 퀀트 레이팅이 매수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나쁘길래 F를 받고 있나? 이 부분을 봐야겠죠. 자,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3배거든요. 자, 그런데 C 플러스에 불과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섹터의 평균 중간치가 20.5입니다. 따라서 20%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요,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과거 5년 평균을 보시면 25배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구글은 25.4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24.5배니까 오히려 조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PEG를 보면 과거 평균 1.45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구글의 성장성이 C 플러스로 좋지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점수를 잃었나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레비뉴 그로스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14.38이었는데요. 과거 5년 평균이 17.68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1.38%에 불과하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점수를 좀 잃었다라고 계산이 가능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래를 보시면요. EPS의 성장률은 44.6%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도 25.4%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아까 PER이 24.53배잖아요. 24.53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 EPS의 성장률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텀인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중에 3가지의 지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차트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차트가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성하고 있죠. 엔비디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188이고요. 위에 쪽에는 200인데요. 지금 200에서 한 번 막히고 2번 막히고 3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188 부근에서 무려 한 번, 2번, 3번이나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3중 바닥을 구성하고 나서 형성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 해체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감소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좋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는 $200를 돌파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매그니피센트 7 7종목 중에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자, 일단 웨드부시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웨드부시 증권은 자율주행, FSD, 옵티머스의 황금기가 도래했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테슬라의 기본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강세 케이스 목표 주가도 제시를 했는데요. 무려 650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54%나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에 따르면요, 향후 4년간 트럼프의 백악관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스토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AI 및 자율주행 기회가 테슬라에만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밝혔고요. 트럼프 백악관 하에서 이러한 핵심 이니셔티브는 지난 몇 년 동안 머스크와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겪었던 연방 규제 거미줄이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크게 해소되면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웨드부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전기차 업계에는 굉장히 좀 냉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는 인공지능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의 일종이잖아요. 여기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쪽이 갑자기 급격하게 진전이 되면서 테슬라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트럼프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 보급을 추진하는 바이든의 명령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러한 명령을 철회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500달러의 연방 보조금, 세금 공제가 사라지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철회된 행정명령은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배기가스 관련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두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환경보호청의 규정을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서 EPA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CARB라고 보시면 되는데, CARB는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며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0개가 넘어가는 주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CARB 기준은 테슬라가 무공해 차량 크레딧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천입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테슬라는 2018년부터 이 크레딧 판매로요,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가 보고한 영업이익 360억 달러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이 크레딧 판매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CARB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도전, 만약에 트럼프로 인해서 이 CARB의 이 크레딧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요, 테슬라의 실적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2024년에 약 13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구매했고요. 이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EPA의 전망에 따르면요,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약 절반이 순수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024년부터 2032년까지요,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약 27% 성장한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7% 성장에 그쳤거든요. 따라서 27%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률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CARB 기준이 완화가 되거나 없어진다면 아마도 이러한 전망은 많이 수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요, 한 2040년이 돼야 전기차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CARB 기준이 완화될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질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만큼 전기차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좀 균형을 맞추고 있죠. 인공지능, 즉 자율주행 로봇
택시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고요.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쪽,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팔려야 이러한 자율주행, 즉 소프트웨어가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진전이 좀 더딜 가능성이 생기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어제 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4% 이상 상승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타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발을 얹고 있다.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과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어떤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처럼 좋진 않지만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사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펀 AI에 거의 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스타트업의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 소프트뱅크 그룹 오라클이 설립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회사의 기술 파트너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오펀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허가를 받아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독점 계약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잇따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펀 AI 관계가 다소 약화되었다는 새로운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각 당사자는 서로 잃는 것보다 함께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컴퓨팅 성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의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에 수백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계약에 근접했었습니다. 당시 오펀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투자자들과 함께 AI 인프라의 대규모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논의 중이었다고 이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야망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 후 알트먼은 잠시 해고되어 오펀 AI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며 비공개 협상을 논의한 한 관계자는 알트만이 CEO로 다시 임명되었지만 이 격변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알트만의 인프라 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상당한 금액을 기부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뉴욕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펀 AI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에 가장 최근 66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거부하자 알트먼은 다른 파트너를 찾게 되었고 2030년까지 오펀 AI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독점 계약 조항에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나델라와 알트만은 컴퓨팅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려는 오픈 AI의 야망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스타게이트를 포함한 오픈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AI는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이 필요하며 현재 규모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단일 파트너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수정된 계약은 두 회사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와의 수정된 계약이 자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은 오픈 AI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스타트업이 영리 기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지분 규모가 변경될 수 있지만 이제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회사의 최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뱅크나 오라클이 투자한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된 오픈 AI 모델에도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게이트 합작 투자 및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재조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AI 지출을 경쟁업체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회계 연도에 800억 달러를 자본 지출에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투자를 수익화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CNBC에서 스타게이트 합작 투자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800억 달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투자자들은 아직 오픈 AI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새로운 약관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오픈 AI의 유일한 독점 공급자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오픈 AI가 요청한 컴퓨팅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우선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오픈 AI는 필요한 초과 컴퓨팅을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픈 AI의 만성적인 문제인 컴퓨팅 용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속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아마존, 구글과 같은 다른 클라우드 강자들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통합적인 제품과 엄청난 수의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기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신 버전의 AI 도구에 대한 액세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인공지능에 접근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